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과 복권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최종 의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복회로부터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며 근거가 있다면 가져오라고 반박했습니다. 광복회는 김 관장의 사퇴를 거듭 주장하며 오는 15일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연쇄 이동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하고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는데 안보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폭스뉴스가 현지 시간 12일 이란과 그 추종 세력이 24시간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란이 조만간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영상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여성과 병원장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과 복권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번 사면 복권안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의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광복회 등으로부터 뉴라이트 인물로 규정돼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자신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며 광복회가 전혀 사실이 아닌 일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그동안 역사학자로서 독립정신을 선양하는 일을 해왔고 독립운동을 비방하거나 폄훼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일제의 식민지 강점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했던 적이 없다며 이를 주장한다면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반박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광복절 경축식 불참 의사를 밝힌 이종찬 광복회장은 정부가 광복절 재정을 추진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대통령실로부터 들었다면서 그런 생각이면 해당 인사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광복회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인 행동이 있어야 정부를 믿을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독립기념관장 인선은 선출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수사기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각각 내정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 인선 배경에는 현재 국제정세에서 외교보다 안보 전문가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고 신원식 내정자는 높은 외교안보 이해도와 뛰어난 소통 능력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벌어진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로 양국 간의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이란의 공격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폭스뉴스는 현지 시간 12일 이란과 그 추종 세력들이 24시간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소식통들의 전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도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유도미사일 잠수함의 중동 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은 동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으며 태아는 의료기록상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36주 낙태 의혹을 받는 영상 게시자와 병원을 특정하고 병원 압수수색에서 의료 기록을 확보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 게시자와 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번 수사의 핵심은 태아의 사망 원인을 낙태로 볼 것인지 살인이나 사산으로 볼 것인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도 공식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당정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건 원치 않는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친한계와 친윤계 간의 팽팽한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반대한다는 뜻을 측근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냈던 한동훈 대표.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복권 문제에 말을 아꼈습니다. 제 뜻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보시죠. 한 대표와 종종 대립각을 세워온 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도 특별한 언급은 삼가며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확정되고 나면 필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입장은 있으신가요? 오늘은 아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 물밑 신경전이 사그라든 건 아닙니다. 사선 중진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한 대표는 김경수 복권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중진 의원들 역시 반대 의견을 표출하자 이에 호응하는 모양새였지만 국민 눈높이에도 당 지지층이 원하는 바에도 맞지 않다는 걸 용산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운 겁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가 이제와 복권 반대 의사를 밝히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복권 문제는 이미 지난 2022년 12월 김 전 지사 사면 당시, 그러니까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한 대표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포석을 둔 거란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실과의 차별화를 꾀하며 보수 지지층을 다잡는 동시에 추후 대권 경쟁에서도 야권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든가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제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도 물론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란 점을 인정하는 만큼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확정되고 나면 더 이상의 소신 입장은 피력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자신이 복권이 확정된다 해도 달라질 건 없다며 예정대로 11월 말쯤에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가 여권 내 갈등 양상으로 흐르면서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오히려 당내 통합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광복절 복권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김경수 전 지사는 상황이 달라질 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복권이 공식 발표된 것도 아니고 연락을 받은 것도 없는데 꽤 시끄러운 것 같다며 독일에서 계획된 공부를 마치고 예정대로 연말 11월 말쯤에 귀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김 전 지사 복권을 여권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당내 분열론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입을 연 데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 등 친명계도 복권 요청 시점과 당시 상황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사면 복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고요. 특히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비공식적으로 대권 경쟁자를 제안하겠다는 제안이 왔지만 이 전 대표가 거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복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사실상 그분들의 제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친명계의 적극적인 발언은 친명 대 친문, 계파 갈등의 재현을 막고 복권 문제를 통합의 계기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적잖이 녹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전 대표가 오히려 친문계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김 전 지사 복권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드러내며 이재명 2기 체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던 겁니다.
김경수 지사가 친문계의 구심점이 된다면 그건 전체적으로 민주당에 좋은 일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비주류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하고 당을 이끌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당내 역학관계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김경수 전 지사가 친문계와 비명계의 구심점으로 정치적 역할을 할 경우 당내 분열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점이 변수로 남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광복회로부터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며 근거가 있다면 가져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복회가 전혀 사실이 아닌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광복회는 김 관장의 사퇴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회 등으로부터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관장은 먼저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며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비방한 적이 없고 독립정신을 선양하는 일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복회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일본의 식민지 강점을 합리화하고 옹호했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금 광복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김 관장은 또 자신이 일제의 식민지 강점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했던 적이 있다면 근거를 갖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건국절이 추진될 경우 반대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역사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제 역사학자의 양심을 걸고 저는 분명히 반대할 것입니다. 야당의 퇴진 요구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내용은 자신이 주장한 것과 진위가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김형석 관장의 사퇴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공포를 해주고 이 인사가 철저히 잘못됐다는 것에서 철회하라 이게요. 이어 독립기념관장 인선은 선출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독립기념관 임원추진위원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광복회는 현재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과 함께 오는 15일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연쇄 이동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하고 국가안보실장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육군 삼성 장군 출신으로 대선 캠프에 합류해 현 정부 첫 경호처장으로 임명됐던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고교훈련 선배이자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측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기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의원 당시 장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국방부터 외교, 안보, 정보 분야를 총괄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임명 7개월 만에 자문 역할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관 출신의 장 실장이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내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핵심 국익과 관련한 전략 과제들을 각별히 챙기기 위해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두기로 하고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 배경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외교보단 안보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질 인사는 전혀 아니라며 외교와 국방을 좀 더 튼튼히 하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외교 안보라인 인사와 관련한 회전문 지적 속에 국방장관 후보자는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에도 이름이 나오고 있어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벌어진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로 양국 간의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이란의 공격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폭스뉴스는 현지 시간 12일
이란과 그 추종 세력들이 24시간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소식통들의 전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도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유도미사일 잠수함의 중동 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 역시 이란이 조만간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스라엘에서 발표했듯 이란 혹은 그들의 대리인이 며칠 이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것이 중동 영내의 몇 가지 태세 변화를 결정한 이유이자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 통화를 하고 중동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논의를 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과 헤즈볼라의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의회 외부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준비, 대비, 경계태세를 갖추는 건 공포나 공황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지난 며칠간 우리는 방어를 강화하고 대응 공격 옵션을 만드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며 언제 어디서든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자지구 학교 건물을 공습해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이스라엘군이 무장대원 사망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일 알타바인 학교 공습과 관련해 제거된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테러리스트 3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앞서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 19명이 숨졌다고 밝힌 데서 12명이 늘어난 겁니다. 러시아 본토 기습 일주일째 우크라이나군은 서울시 면적의 1.6배가 넘는 1000제곱킬로미터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습 이후 벌써 세 번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적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빌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병사가 동료 병사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 건물 외벽에 있는 러시아 국기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러시아 국기는 이내 땅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러시아 본토 기습 일주일째, 우크라이나군은 접경 지역인 쿠르스크주에 진입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 면적의 1.65배에 해당하는 1000제곱킬로미터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Дякую, Олександр Станіславович. Дякуйте, будь ласка, від всіх нас, нашим військовим, за стійкість і сміливість. Дякую.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군이 영토 안 12km까지 진격했다며 28개 마을이 적의 통제에 놓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본토 피습과 관련해 세 번째로 회의를 주재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도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원자력 발전소 시설을 위협하는 사람들과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며 평화 협상이 어려워졌음을 시사했습니다. Противник, безусловно, получит достойный ответ. Все цели, стоящие перед нами, вне всяких сомнений, будут достигнуты.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는 쿠르스크 지역은 유럽행 천연가스관이 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성사진 판독 결과 최근 이곳의 가스관 계측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지난 2022년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폭파로 에너지 대란을 겪은 적 있는 유럽은 가스 수송로가 또 막히는 것 아닌지 우려의 시선으로 전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사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져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강원 고성군 해상에서 튜브를 탄 채 표류하던 피서객 2명이 해양경찰과 119 구조대에 구조돼 2명 모두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부산 덕포동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운전 미숙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난간을 뚫고 10m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퇴근 시간대 한대 교통혼잡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역으로 들어오던 KTX 열차 옆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60대 여성 A씨가 양발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당산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던 80대 여성이 버스에 치였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무리를 빚으며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10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실수로 떨어뜨리면서 녹화된 것 같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장안동에 있는 카페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20대 남성 손님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하왕십리동 길가에서 또래 학생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임신 36주째에 중절 수술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관련해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병원장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에 조작된 부분이 없고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0대 여성 A씨는 임신 36주째에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수술한 병원 원장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복지부가 살인 혐의로 두 사람의 수사를 의뢰한 만큼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A씨는 지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소문한 수도권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도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영상의 진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튜브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진료 기록을 통해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태아 사망을 실제 낙태로 볼 것인지 살인이나 사산으로 볼 것인지 검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는 입장입니다.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산모 몸 밖에 나왔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낙태의 경우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돼 처벌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태아가 모체 밖으로 분리되었을 때 민법상으로도 이제 그때부터는 독립된 인격체 사람이다라고 지금 본다고 한다면 그 낙태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경찰은 병원 내부에 CCTV가 없어 의료감정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입니다. 또 의료법이 개정돼 지난해 9월부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최근 밤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서울은 열대야 연속일수 역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돼서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매일같이 기록적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죠? 네, 밤낮 없는 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특히 서울은 역대 가장 긴 열대야였던 2018년 26일 기록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8.2도로 23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방은 폭염도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5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전 26.3도, 부산 25.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35도, 광주 35도, 대구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낮에는 소나기까지 내리다 보니 더 후텁지근하더라고요. 오늘은 어떤가요? 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가 더위를 식혀주지 못하고 습도만 잔뜩 올리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은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지만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열대야와 폭염은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제주도는 내일부터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자 정부가 연이틀 회의를 열며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남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 차량 80여 대가 불타고 700여 대가 그을리는 등 그야말로 아파트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후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고 지하에 전기차 출입 자체를 막는 움직임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며 인천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 11일 만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단 정부는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과충전을 막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00% 완충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파급력이 강한데 충전율과 충전 시간을 제한하고 과충전을 막는 장치 부착을 확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자체에 과충전을 막는 전력선 통신 모뎀을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충전율을 제한하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도 줄어 전기 차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만큼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상 설치를 강제할 수 없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지상으로 차가 못 다니게 만들어진 곳이 많은 만큼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촘촘하게 하고 화재 민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 여부 역시 논의 대상입니다. 유럽연합 등은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를 예고했는데 우리도 전기차 재원 안내에 배터리 제조사를 반드시 넣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9월 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 넣어서 함께 다른 부분하고 같이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인데 신산업 기준과 규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상황 속에서 다음 달 발표되는 대책에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전면 공개했습니다. 기아차는 어제 오후 홈페이지에 전기차 7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밝혔습니다. 국내 완성차 1위, 2위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면서 다른 업체들도 제조사 공개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MW 코리아가 수입차 업체 중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BMW는 홈페이지에 제조사 안내 코너를 만들고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가 어디 제품인지 밝혔습니다. iX1과 iX3에는 중국 회사인 CATL 배터리가 탑재됐고 다른 8개 차종에는 모두 삼성 SDI 배터리가 장착됐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타격을 입은 피해자들이 오늘 검은우산 집회라는 이름의 시위를 벌입니다. 티몬 사옥 앞에서 열리는 이번 집회에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피해자가 모두 모여 큐텐 경영진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거래 즉시 바로 집계되는 새로운 부동산 시세 통계 시스템을 오늘 발표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내용이 집계되기까지 최대 한 달이 걸렸던 시간적 한계와 내용이 부족했던 임대차 계약 내용까지 정리되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지난달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발표합니다.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우리 주식을 23조 원 가까이 사들여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런 기조가 이어졌는지 관심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섬유 패션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K패션의 미래를 그립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업계 의견을 들은 뒤 패션업계의 미래 성장 동력 등 강화 전략을 발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넉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인데 한국은행은 이 같은 증가세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넉 달째 늘면서 잔액은 1,1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증가세를 이끈 건 역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하락으로 주담대 금리가 내린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이 금융권까지 넓혀봐도 5조 원 넘게 늘어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은행 주담대 오름폭은 5조 6천억 원으로 6월보다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주담대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면서 집단 대출이 줄어든 여파일 뿐 개별 주담대는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이 부분을 주목하며 증가세를 우려했습니다. 일반 개별 주담대는 오히려 좀 증가했죠. 최근 몇 달간 늘어난 주택 매매 거래가 이처럼 수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디딤돌 등 정책대출 금리가 인상되지만 여전히 시중금리보다 낮아 가계빚 증가 흐름을 크게 바꾸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 바로 일본입니다. 엔저 기조의 여행업계도 특수를 누려왔는데 최근 엔화 오름세에다가 또 난카이 대지진 공포까지 겹치면서 일본 여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가철 국제선 출국장. 몇 달 동안 계속된 엔화 약세를 타고 일본을 찾는 여행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쉬고 싶으세요? 지금 놀러 오라 그러죠. 엔 쌀 때 놀러 오라고. 거기다가 환율이 많이 낮아서 또 물가도 싸거든요. 근데 지금 100원 정도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조 기조는 얼마 전까지 이어지면서 일본 여행 상품이 특수를 누려왔습니다. 지난 6월 해외여행을 떠난 222만 명 중 일본을 찾은 사람만 70만 명, 31.5%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엔화 가치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원엔 제정 환율은 지난달 4일 100엔당 850원대에서 이번 달 초 950원대로 뛰어 한 달 사이 1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지난 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뒤 일본 기상청이 대지진 주의보를 발표하며
일본 여행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밤새 또 계속 카페나 이런 정보를 찾아서 보기는 했는데 앱 같은 거 좀 깔아놓고 혹시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보험 같은 거는 다 가족별로 들어놓고 탁자 밑에 들어가서 베개나 그런 걸로 머리 감싼 뒤에 지진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일본 여행 포털 카페에도 지진 걱정에 여행 취소를 고민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행사는 아직 여행 취소까지 이어지진 않지만 현지 상황을 문의하는 사람들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취소에 대한 문의보다는 이제 현지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잘 진행되는지 이런 문의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기지개를 펴려는 여행업계가 티몬 UMF 사태에 타격을 받은 이후 일본 대지진 공포가 겹치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독일 선교사들이 한반도를 방문했을 당시 촬영한 컬러 사진을 포함해서 100여 년 전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한일 강제병합 직후 당시 한국인 생활 모습이 다양하게 담겨 있어서 중요한 역사 기록물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나이가 지그시 든 여성이 머리부터 덮어쓰는 조선시대 외출복 장옷을 입은 채 서 있습니다. 그 앞엔 까까머리 사내아이 2명과 꼬마 숙녀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게를 뒤에 두고 가슴까지 치켜올려 동여맨 치마와 홍차 바지를 입은 채 카메라를 응시하는 아이들. 절에 있는 5층 석탑 앞에 쪼르르 앉아있는 또 다른 아이들도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 사진들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으로 유명한 독일 선교사 베버가 1911년 당시 최신 기술인 오토크롬을 이용해 찍은 컬러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이나 그 위에 채색한 사진과 달리 생생한 천연색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이번에 모두 44점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조사 성과의 공개로 그가 어렵게 촬영에 남기고자 했던 당시 한국의 생생한 모습들을 지금의 한국인들이 보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문물을 처음 접한 한국인들의 모습도 따뜻한 시선이 담긴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사진과 그림을 보여주는 장치, 환등기를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서양에서 건너온 물건에 눈을 떼지 못하는 흥분과 낯설미 표정에서 그대로 느껴집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실업학교 학생들이 톱을 들고 작업용 앞치마를 걸친 모습에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빌렘 신부가 안 의사 형제들과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에선 숙연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안중근이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작업을 많이 해놓으신 사진이 있어요. 이 같은 사진들은 조만간 국외소재 문화유산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지난주 규슈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까지 발령된 가운데 이번엔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평년 8월 한 달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하천 범람과 토사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흙탕물로 변한 하천이 마을 다리를 삼킬 듯한 기세입니다. 바로 옆 주택가에 곧 넘쳐 흐를 만큼 거의 비슷한 높이로 아슬아슬하게 흐릅니다. 오후 8시 반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5호가 토호쿠 이와테현에 상륙했습니다. 이와테현 하천 4곳이 범람 위험 수위를 넘어갔습니다. 토호쿠 지역은 24시간 동안 최대 30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평년 8월 한 달치를 넘어갈 수 있는 기록적인 양입니다. 24時間に300ミリいう降水量の予想についてはかなりの危機感を持っています。大雨による土砂災害や河川の増水氾濫、低い土地の浸水の危険度が高まる。 아오모리, 아키타 등 토호쿠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은 잇따라 결항됐고 신칸센 일부 노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풍 6호가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어 이후 간토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 규모 7.1의 강진에 이어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에서는 규모 5.3,
홋카이도 앞바다에서는 규모 6.8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규슈 남부에 있는 활화산인 기리시마 산에서도 지진 활동이 늘면서 난카이 해구 대지진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잇따른 강진과 함께 태풍까지 겹치면서 일본 열도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수도 아테네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비상인 그리스가 화재 진화를 위해 유럽연합 EU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2일 그리스 정부는 불길이 아테네 턱 밑까지 번지자 EU의 화재 진압 장비와 소방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체코, 루마니아가 소방 장비와 인력을 급파하기로 약속했고 스페인, 키프로스, 튀르키예도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폭염 속에 폐막한 가운데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어디서도 대회를 치를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기후변화 연구단체인 카본 플랜의 분석 결과 2040년에서 2059년 사이 전 세계 대부분 도시의 연간 최고 온열지수 평균값이 섭씨 32도를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온열지수가 32도를 넘으면 단시간의 야외 활동으로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위험이 있어 마라톤의 경우 28도 이상에선 경기가 중단됩니다. 호주 유명 관광도시 케언즈의 한 호텔 옥상에서 헬리콥터가 추락해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2일 새벽 2시쯤 호주 케언즈에 있는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 옥상에 헬리콥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옥상에 화재가 발생했고 투숙객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에빙던의 한 주택에서 폭발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지 시각 11일 오전 6시 40분쯤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도중 가정집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잔해 속에서 시신 2구가 발견돼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주변 12가구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파리올림픽 최고 스타로 떠오른 삐아기 신유빈이 동메달 2개를 목에 걸고 뜨거운 환호 속에 돌아왔습니다. 에이스로 팀을 이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탁구보다 언니들이 좋다며 막내미를 뽐냈는데요. 이 태극전사들의 금이 환영 현장을 송재인 기자가 전합니다. 삐아기. 20살 삐아기 신유빈이 파리의 에이스가 돼 돌아왔습니다. 32년 만에 나온 멀티메달. 한국 탁구의 부흥을 알릴 수 있던 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영광의 공을 언니 오빠들에게 돌렸습니다. 막내다운 귀여운 고백까지 전했습니다. 언니들이 정말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저한테 밥보다 친구들보다 탁구가 정말 좋냐고. 근데 지금은 언니들이 더 좋아요. 파리에서 너무 잘 먹고 다녀 당장 떠오르는 고향의 맛도 없다는 먹방 요정. 신유빈은 한 뼘 더 성장한 모습을 그리며 이제 또 다른 꿈의 무대를 준비합니다. 눈앞에 있는 경기 하나하나 집중하다 보면 4년 뒤에는 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는 더 멋진 색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태권도 전사들도 종주국의 위상을 살리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세계 24위의 반란으로 불리는 금메달리스트 김유진은 혹독한 훈련 덕분이라고 자부했고 마지막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건 이다비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깜짝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노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적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또 부담감을 그 배로 느끼고 준비를 할 것 같은데 후배들아 너네는 잘 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너네를 믿고 즐겼으면 좋겠다. 기다렸던 파리 무대에서 실력을 증명하고 돌아온 태극전사들. 얼굴엔 후련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6살의 고등학생 명사수 반효진 선수는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고 목요일 대구 최고에 등교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반효진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대구 최고 2학년 반효진이 태극마크와 함께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목에는 빛나는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일처럼 응원해준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학교에 들어와서 기숙사에 들어와서 이제 친구들을 봤는데
그날 밤에 다 같이 모여서 로비에 모여서 다 같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줬기 때문에 진짜 이제야 막 다 실감이 나고 너무 고맙고. 중학교 시절 반효진을 사격으로 이끈 친구는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뜻깊습니다. 이미 늦었다며 거절하는 친구 손을 붙잡고 감독을 찾아가 사격하고 싶다더라고 거짓말한 일이 마치 운명 같습니다. 친구이자 이제는 같은 선수로서 언젠가 함께 올림픽 무대에 서겠다는 꿈을 다졌습니다. 효진이라면 딸 거라고 믿고는 있었는데 정말로 해서 너무 제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고, 그냥 다음 올림픽 때는 같이 나가서 같이 메달 딸 수 있게끔 내가 열심히 해볼게. 반효진은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이자 최연소 우승자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타이틀에 흔들리지 않고 늘 그랬듯 당차게 이미 다음 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저는 학생 선수로서 다음 주에 바로 시합이 있기 때문에 시합 준비를 빠듯한 시간 안에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남은 체전도 선발된 애들이 동기들이랑 후배들이랑 같이 열심히 해서. 다음 목표는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 올림픽을 석권하는 그랜드슬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다 실감이 나고. 네,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이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냈던 원동력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실력은 기본이고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를 대하는 겸손한 자세도 긍정의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건 기자가 전합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의 개인 그랜드슬램 달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차지한 양궁 김우진. 후배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메달을 땄다고 해서 좀 젖어 있지 말고 어차피 시간은 흐릅니다. 젖었는데요. 해 뜨면 다시 마릅니다. 개인전 그랜드슬램과 한국 펜싱 사상 첫 2관왕을 달성한 오상욱.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흠뻑 받았지만 다음 도전을 위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갈 마음이 먼저입니다. 집에 가서 그냥 엄마 아빠랑 밥 먹고 싶고요. 그냥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국내 대회도 많이 열릴 거고 전국체전 그리고 뭐 국제 시합도 많을 텐데 그 상황에 그냥 현실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도 단체전 마지막 주자로 나서 동메달을 확정했지만 다른 선수들에게 자연스럽게 공을 돌린 안바울. 저한테 마지막에 와서 그렇지 어떤 선수들한테 갔어도 제가 하지 못한 몫을 해줬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메달보다 더 값진 동메달입니다. 어제는 되게 울었잖아요. 네. 오늘은 엄청 컸다고요. 팀 단체로 메달을 따다 보니까 어제 딴 은메달보다는 오늘 딴 동메달이 더 값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복싱에 올림픽 첫 메달을 안겨준 이매지. 하다 보니 된 것 같다는 무심한 듯한 말에는 그 이상의 많은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도 정말 많았는데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이번 파리 대회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듯 상대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다른 도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멀리 가버린 이제 김우진 선수를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고군분투 해봐야죠. 김우진 선수의 업적을 제가 한번 뒤따라가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가 오는 19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후반기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 UFS 연습을 진행합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대응에 중점을 뒀는데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우리 정부 연습도 실시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한미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는 올해 을지자유의 방패 UFS 연습에선 대량 살상무기 대응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 48건의 야외기동 훈련을 시행할 예정인데 올해는 유엔사 회원국 참석 규모도 확대됩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GPS 교란, 사이버 공격,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위협 등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 동맹은 대응 능력과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UFS exercise will reflect realistic threats across all domains, such as the DPRK's missile threats, and will take in lessons learned from recent armed conflicts.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작전 시나리오는 이번 한미 UFS 연습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별도의 연습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을지 연습의 일환으로 북핵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정부 연습에 우리 지역 책임 부대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군은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방지역 대비태세 점검에 나선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이 한미 훈련을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발 시 뒤돌아보지 말고 즉강 끝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제재에도 독일 벤츠사의 최고급 신형 SUV를 새롭게 손에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수해 지역을 방문하며 애민 지도자 이미지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점인데 타고 간 전용 열차에 최고급 신형 SUV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큰 수해를 입은 평안북도 의주군을 다시 방문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다닥다닥 설치된 이재민 천막을 직접 찾아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몸소 구입해 오신 단과류들을 아이들에게 먹여도 주시고 귀여운 옷들을 입혀도 보시면서 아이들을 보니 정말 힘이 난다고. 김 위원장은 타고 간 전용 열차에 단상을 마련해 주민에게 연설도 했는데 당시 바로 옆 열차에 실려있던 검은색 SUV 모습이 일부 영상과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라인인 마이바흐 최신형으로 국내에선 올해 4월부터 판매된 2억 7천여만 원부터 시작하는 모델로 추정됩니다. 차량 번호판엔 727-1953이라고 적혀 있는데 북한이 6.25 전쟁에서 미국에 이겼다고 주장하는 1953년 7월 27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에도 또 다른 최고급 벤츠 SUV를 타고 등장했고 지난 6월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에서 벤츠를 타고 화려한 카퍼레이드를 열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2006년부터는 사치품, 2017년부터는 운송수단의 북한 반입은 금지돼 있습니다. 상당히 애민 지도자의 모습, 그다음에 소탈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이번에 목적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바흐 노출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실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정은은 마이바흐를 옆에 세워두고 주민에게 한 연설에서 한국 쓰레기들이라며 대남 비난도 쏟아냈는데 통일부는 비난의 대상을 외부로 돌리면서 민심 위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중국이 저궤도 통신망인 스타링크에 맞서겠다며 발사한 위성탑체 로켓이 궤도에서 폭발하면서 700개가 넘는 우주 쓰레기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미 지구 저궤도가 위성과 파편으로 붐비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관리 체계는 없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5일 통신위성 18개를 싣고 우주로 날아간 중국 창청 6A호. 중국판 스타링크인 저궤도 통신망 사업, 천범 성좌의 첫 번째 발사 장면입니다. 2030년까지 위성 15,000개로 위성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게 중국의 계획입니다. 第一个阶段呢是1296颗星，它可以具备一个全球互联的能力，可以完成全球的一个完整的覆盖，可以提供全方位的很多样化的一个商业服务了。 그런데 위성들을 궤도에 올려놓은 직후 로켓이 폭발한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우주 물체를 추적하는 민간 기업 레이더에 고도 800km 이하 저궤도를 떠도는 여러 파편이 잡혔습니다. 10cm 이상의 비교적 큰 파편만 300개 이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작은 파편까지 합치면 900개가 넘는 쓰레기가 흩어진 겁니다. 지구 저궤도는 이미 4만 개가 넘는 우주 쓰레기와
위성으로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6,000기 넘는 위성을 쏘아 올린 스타링크의 폐 위성은 지금도 지구 대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군지 위성을 이뤄서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주 영역 인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능력이 같이 갖춰져서 적어도 그 위험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스타링크가 2027년까지 4만여 개, 후발주자인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도 10년 안에 3천여 개의 위성 발사 계획을 밝힌 가운데 우주 쓰레기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우주 교통을 통제할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충남 아산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 9,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학생들의 소속 학과와 개인 전화번호가 웹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된 건데요. 앞서 전북의 한 대학에서는 외부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대학교들의 정보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들어간 대학교 사이트입니다. 학생 이름 일부만 가려져 있을 뿐 소속 학과와 학년, 개인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공개돼 있습니다. 학생 개인정보가 웹사이트에 버젓이 노출된 겁니다. 정보가 유출된 사람은 9천여 명.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지만 학교 측은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측은 뒤늦게 학생들의 창업 교육과 관련된 사이트에서 유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진 않고 외부 업체를 통해 운영한다며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를 파악한 뒤 즉시 폐쇄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로그인을 해야지만이 검색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잠시 로그인 없이도 이렇게 검색됐던 그런 오류를 저희들이 지금 확인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전북 지역 한 대학에서 대학 통합정보 시스템이 해킹당해 학생과 졸업생 등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대학 측은 유출 피해 조회 페이지까지 운영하며 2차 피해 접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경각심과 보안 조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그룹 세븐틴의 멤버 정한이 올해 병역 의무 이행에 들어가 당분간 공백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정한이 사전 준비가 가능한 콘텐츠는 대부분 촬영을 마쳤지만 10월부터 예정된 미니 12집 활동과 월드 투어 일정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한은 사전 공지된 팬사인회와 9월 롤라팔루자 베를린 공연 등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븐틴의 중국인 멤버 주는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연기 활동을 펼치게 돼 신보 활동과 월드 투어에 불참할 전망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